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한방에 끝내는 공기업 전공필기 경제학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제10장 재정정책과 소비투자 함수인데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요, 우리가 재정정책 하게 되면은 우리가 CIG에서 소비 떠오르죠. 그 I, 투자 떠오르죠. 그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요거는 시험 문제 그렇게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기본 베이스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은 알아두셔야 됩니다. 우선 첫 번째는요, 소비 함수 이론 관련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소비는 이제 그 전에 학자들은 뭐라 그랬냐면, 야, 내가 소득을 벌었는데 저축을 얼마나 할 것인가를 고민한 다음에 남는 걸 우리가 이제 소비하게 된다, 이런 식이에요. 자, 다시요. 고전학파 경제학자라고 하는데 옛날 경제학자들은 뭐라고 그랬냐면, 나는 말이야 오늘만 사는 게 아니라 먼 미래까지도 살아야 돼 라고 하면은 내가 버는 소득이 있네 이렇게요. 그럼 이 소득 중에서 먼저 어떤 걸 먼저 떼어내냐면 저축을 먼저 생각하게 돼요. 이 저축이 이제 미래를 위해서 우리가 투자하는 거죠. 그래서 저축은 뭐에 대한 함수입니까? 라고 하면 이자율에 대한 함수가 되는 거예요. 자, 소득은 주어져 있는 상황에서요, 이자율이 증가하면 저축이 증가하는 이런 상태가 되니까 이자율이 올라가서 저축이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쓸 수 있는 소비는 어떻게 돼요? 당연히 감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이자율이 소비에는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전통적인 이제 케인즈 이전의 경제학자들이에요. 자, 그래서 사실은 소비도 이자율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케인즈 학파는 뭐라 그랬냐면 기본적인 절대소득가설 이렇게 얘기하는데 소비가 뭐의 함수냐면 소득의 함수다, 이렇게 얘기한 거야. 케인즈 자신이 또 소득도 많았고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 소비가 많아지는 거지 뭐 쪼잔하게 이자율 가지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본 거죠. 그래서 케인즈 생각입니다. 존 메이나드 케인즈는 소비는 뭐에 대한 함수냐고 했냐면 소득에 대한 증가 함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요. 자, 그러니까 소득이 많아질수록 소비가 증가한다. 우리 봤습니다. A가 기초 소비가 되는데 0보다 크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B는요, 한계 소비 성향인데 0보다 크고 1보다 작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소비 함수는 네, 여기 나와 있긴 하지만 이렇게 기본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저거 그림을 그리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 아실 겁니다. Y는 소비하면 이렇게 절편이 있는 거야. 그래서 C는 A 플러스 B, Y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 가시죠?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여기 보시면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가 어떻게 되는가? 그걸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 한계 소비 성향이 이겁니다. 이거 기억나시죠? 접선의 기울기예요. 한계 소비 성향이 이겁니다. 그래서 MPC라고 하는 한계 소비 성향은 소득이 한 단위 증가함에 따라서 소비가 어떻게 되니? 요건데 요게 B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평균 소비 성향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평균 소비 성향은 이게 바로 평균 소비 성향이야. 이해 가십니까? 이게 APC예요. 기울기가. 자, 이게 평균 소비 성향은 지금 점차 감소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APC는 Y분의 C가 될 텐데 이렇게요.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 Y분의 C니까 이게 B잖아. B가 되고요. 더하기 이거 어떻게 돼? Y분의 A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소득이 증가하면 평균 소비 성향은 감소한다,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케인즈의 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요런 형태가 돼서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은 어떤 게 더 큽니까? 라고 하면은요, 어떤 게 더 큽니까? 어떤 게 더 커요? 평균이 더 크잖아, 기울기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어요. 이렇게 된다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단계는 평균이 한계보다 크고요. 소득이 증가함에 따라 소득이 증가 시 평균 소비 성향은 APC는 하락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락한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 근데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미국의 경제학자가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거든요. 이 사람도 실제 분석을 해봤어요. 실증 분석을 해봤어. 근데 케인즈야, 인지야, 너 말이야, 네 말은 여기 단계야, 숏런이에요.
단기에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이 한계보다 큰 이런 관계를 보이는데, 자, 다시요. 단기에 짧은 기간에는 케인즈가 얘기한 것처럼 평균 소비 성향이 여기 보시면 한계 소비 성향보다 더 큰 거야. 이 얘기는 어떻게 되냐면 한계가 더 작기 때문에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이 떨어진다, 그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장기에도 한번 어떻게 되나 한번 봤거든요. 장기에. 자, 그런데요, 장기에는요, 실제 이렇게 보니까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해봤더니 두 개가 같더라는 거야.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그래서 단기와는 달리 장기는 평균과 한계가 같다, 이렇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해 가시겠죠? 아니, 그러니까 케인즈가 얘기하는 소비 함수는요, 장기는 설명 못 하는 거야. 단기만 설명하고. 그래서 케인즈의 그게 이제 소비 함수의 수수께끼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뒤에 많은 이제 경제학자들이 왜 이런 일이 발생했어? 이거에 대해서 살펴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등장하게 된 게 프리드만의 항상소득가설이다 라는 것입니다. 퍼머넌트 인컴 하이퍼시시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요. 프리드만은요, 여기 보시면 소득을요, 둘로 나눠서 분석을 했습니다. 하나는 항상소득이 있고요, 또 하나는 임시소득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항상소득은요, 우리가 예측 가능한 평균적으로 어느 정도 일정한 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면에 임시소득이다 라고 하면 이게 퍼머넌트 인컴이 아니라 트랜지토리 인컴이다 라고 하면은요, 이거는 예측하지 못하는 거야. 예측하지 못하고 우연히 발생하거나 예측이 어려운 뭐 복권에 당첨되거나 근데 큰 건 아니에요. 복권이라든가 이게 그렇다고 1등 얘기하면 안 돼요. 로또 같은 게 아니라 그냥 뭐 한 10만 원짜리 복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로또긴 로또인데 아니면 보너스를 받은 거야, 갑자기. 아니면 소매치기해서 돈을 잃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러한 임시소득을 트랜지토리 하는데, 얘는 0보다 클 때도 있고 0과 같을 때도 있고 0보다 작을 때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균적으로는 빵이지만은 예측할 수 없어요. 여기 나와 있는 퍼머넌트 인컴이다 하면 이렇게 하점자 P로 많이 씁니다. 이 퍼머넌트 인컴 이렇게 표현을 해요. 자, 그래서 요 항상소득가설을 강조한 프리드만 입장에서는요, 소득하면 이렇게 둘로 구분을 했습니다. 항상소득과 임시소득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둘을 합친 게 그냥 자신의 현재소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Y라는 현재소득은 항상소득에다가 임시소득 이렇게 된 거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이해 가시겠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생각하는 거야. 프리드만이 뭐라고 생각했냐면, 여러분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측이 가능한 평균적인 일정한 소득은 승진을 하는 거야, 승진. 아니면 승진하게 되면 연봉이 일정하게 계속 더 오르잖아요. 그때만 보너스 잠깐 오르는 게 아니라. 그리고 더 나가서요, 승진이라든가 아니면은요, 갑작스럽게 뭔가 스테디셀러야, 베스트셀러 같이 잠깐 반짝해서 갑자기 책이 많이 팔리는 그런 게 아니라 뭐 한 10년, 20년 훨씬 더 스테디 꾸준하게 팔리는 그런 거라 합시다. 뭐 작곡가들의 무슨 뭐라고 할까? 작곡 수입? 뭐 작곡이나 작사 수입? 이런 것들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항상 소득이 증가해가지고요, 그래서 소득이 증가하잖아요. 이거는요, 사람들이 소비의 증가로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해 가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색깔을 다른 걸로 한번 해보시죠. 뭘로 할까? 이걸로 합시다. 비슷한가? 여기요, 임시소득이 증가한 거야. 임시소득의 증가로 인해 가지고요, 여기 소득이 증가했어요. 이해 가시죠? 임시소득이 증가해서 소득이 증가했어.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된다? 소비 증가로 연결이 안 된다, 이렇게 본 거야. 길거리 가다가 우연히 돈을 주웠어. 임시소득이죠. 그럼 나의 소득은, 현재 소득은 증가했어요. 근데 내가 사실 길거리 가다 돈을 주웠지만 언젠가는 소매치기 당하거나 돈을 분실하게 될 가능성도 있잖아요. 이해 가시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 그런 경우 있으니까 평균적으로는 제로가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거는 소비 증가로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소비 증가로 연결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에 연결됩니까? 라고 하면 항상 소득이 증가해야지.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이게 뜻이 바로 그거야. 소비는 뭐라고요? 항상 소득에 n만큼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소비는 항상 소득이야. 퍼머넌트 인컴이에요. 항상 소득에 일정한 비율만큼 소비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여기 보시면 임시소득은 대부분 어떻게 됩니까? 하면 소비되지 않고 저축된다라는 게 거의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항상 소득, 이 평균 소비 성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앞에 다시 한번 봐볼게요. 케인즈 소비 함수에서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평균 소비 성향이 이렇게 하락해요. 근데 실제 장기에 보면 평균과 한계가 똑같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게 장기 평균 소비 롱런 컨섬션 커브잖아. 그러면 이게 원점에서 그린 거 보면은 일정한 거야. 그래서 APC가 일정하다니까 일정. 이거를 이제 설명해서 부각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평균 소비 성향이 이게 평균 소비 성향이죠. APC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내용을 꼼꼼히 보실 분은 보시고 아니면 살짝만 체크하셔도 됩니다. 이게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다? 소비의 수수께끼를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그럼 소비의 수수께끼가 뭐다? 다시 갈게요. 단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강조할게요. 단기 형광펜으로 강조합시다. 단기에는 이렇게 되는데 장기에는 이러한 특성, 평균 비용이 일정하다라는 특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끄집어낸 게 항상소득 가설이에요.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는 이 정도까지만 하고요. 그 다음에 뒤에는 이거 정신없이 따라갈 필요까지는 없어요. 네, 그래서 이 정도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생애주기 가설이라 해서 라이프 사이클 가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거기 보시면 35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사람들은요, 생애 전체를 염두에 두고 우리가 소비를 하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한번 보시면 생애주기 가설 생각을 해보면 자, 이것도 우리가 뭘 설명하는 것입니까? 라고 하면은 결과는 똑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라이프 사이클 가설도 뭘 얘기하는 거냐면 오케이, 단기에는 어떻게 된다? 단기에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비교해 봤을 때 평균 소비 성향이 더 커요. 근데 장기에는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비교해 봤을 때 아이고 이게 비슷비슷하다, 같다 이렇게 되는 걸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단기에 설명을 하는데 우선 사람들이 소득 소비 곡선에 대한 횡단면 분석이라고 하는데 그때는 고소득층, 중년층이 있고요. 그리고 저소득층이 있어요. 고소득층은 평균 소비 성향이 좀 더 낮고 왜냐면 여러분들 생각해봐. 소득이 많은 상황이야. 근데 그 부자나 가난한 사람이 하루에 밥을 뭐 4끼, 5끼 부자들이 더 먹습니까? 물론 좋은 거, 비싼 걸 먹을 수는 있겠지만은 뭐 거기서 거긴 거예요. 그리고 저소득계층도 청년층이라든가 노년층도 소득은 적지만 소비하는 씀씀이는 일정해요. 그래서 평균 소비 성향은 좀 높아요. 자, 우리 APC는 어떻게 된다고요? APC는 어떻게 되냐면 내가 버는 소득에서 소비가 얼마나 되니? 이렇게 된다니까요. 자, 고소득층은 우리가 당연히 소비는 높긴 하겠지만 이렇게 돼 있어요. 저소득층부터 볼게요. 저소득층은 우리가 버는 소득이 이만큼 있어. 연봉이 뭐 한 2천 이렇게 있어요. 근데 거기서 소비가 이만큼이야. 이렇게. 이해가 있어? 지금 이렇게 된 거야. 소비가 이만큼 씀씀이를 하고 있어요. 근데 고소득층은 소득이 더 많아. 이렇게. 소득이 더 많어. 더 많은데 소비는 이거보다 더 많긴 하겠지. 저소득층보다는 소비가 많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체 소득이 되는 것이고 이게 지금 전체 소득이 되는 것이고 전체 Y가 되는 것이고 이게 전체 Y가 되는 것이고 Y가 되는 것이고 이해가세요? 그럼 Y분의 C를 비교해보면 어떻게 돼? 저소득층, 얘는 고소득층이에요. 고소득층이 훨씬 평균 소비 성향이 작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걸 설명을 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걸 어떻게 했냐면 이걸 설명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다는 얘기는 우리 앞에서 했었어요. 앞에 다시 볼까요? 여기 가볼까요? 여기 케인즈 이거 설명하는 거야. 평균과 한계가 단기에 이렇게 됐다는 것은 바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득이 증가할 때 평균 소비 성향이 하락한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여기 수평축에 시간을 갖다 놨고요. 여기에 대해 이제 소득과 소비를 나타내는데 가능한 한 전제 조건은 뭐냐면 여기는 것처럼 소비는 가능한 한 평탄화를 추구하려고 해요. 평탄화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는 일정하게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게 돼요. 근데 소득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요. 모양이 이런 모양을 보이는 거야. 그래서 소득의 모양이야. 그럼 젊었을 땐 소득 수준이 높다가 청년기와 노년기는 소득이 좀 낮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거는 뭐냐면 맞아. 차에 비한 마이너스 저축이라고 보시면 돼요. 음의 저축 이렇게 보시면 돼. 여기도 노년기에 어떻게 돼요? 아이고 우리가 버는 소득보다 소비가 더 큰 거니까 음의 저축 이렇게 돼요. 자 반면에 여기 보시면은 요거는 그렇죠. 요거는 바로 뭐냐면 우리가 버는 소득이 소비보다는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양의 저축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걸 이용해 가지고요 우리가 생애 전체를 이용한 거야. 라이프 사이클을 이용해 가지고 나이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소비의 흐름과 소득의 흐름이 달라지는 걸 이용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앞에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해서 이게 소득이고요. 소득. 자산이라는 생애 전체를 길게 놓고 봐서 자산이라는 것까지 끄집어내는데 뭐 그것까지 뭐 우리가 다 볼 건 아니고요. 그림을 통한 설명도 이렇게 있는데 그냥 가볍게 그냥 보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 아셨죠? 자, 우리 앞에 나와 있는 그림 정도로만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는 이제 생애 전체에서 이게 자산 부분이 있으니까 자 살짝 앞에 갔다 올게요. 여기 다시 기억해 보세요. 다시 쓸까요? T기의 소비는 알파 A의 에셋이에요. 에셋 자산이에요. 자산. 자산은 이제 부로 축적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베타라고 할까요? Y의 T기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비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이 소비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소득에 대한 함수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소득에 대한 함수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 베타가 기울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겠죠? 그러니까 이거 소득에 비례하는 것이고 이 자산은 어떻게 된다? 맞아요. 그냥 정해져 있는 거네. 픽스드 돼 있는 거네요. 그래서 절편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생애주기 가설이라는 것은 장기소득 개념을 사용해 가지고요. 항상 소득 가설과 유사한 시사점을 가져옵니다. 무슨 시사점입니까? 하면은 첫 번째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단기에서는 평균이 한 개보다 크고 장기에서는 평균 한 개가 똑같다는 건데 우선 그 시사점보다는 이번에 소비와 관련된 시사점을 잘 체크해 주세요. 정부가 여러분 세금을 깎아줬어. 정부가 텍스를 인하했습니다. 조세를 세금을 인하하게 되면 일시적인 조세를 세금을 인하하게 되면 자 그러면 이게 인하했어요. 그럼 가처분 소득이 증가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케인즈 같은 경우 어떻게 돼? 케인즈 같은 경우에는 케인즈는 와 가처분 소득이 증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가처분 디스포저블 인컴이 증가했다 라고 해서요. 처분 가능한 가처분 소득이 증가해서요. 증가로 소비 증가가 연결된다는 거예요. 소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케인즈와는 달리 네. 여기 보시면 항상소득 가설이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가설은요. 우리 책에도 나와 있는데 그 수식어를 좀 잘 시사점을 잘 보시면 될 것 같은데 2번에 단기 소득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에 단기적인 어떤 조세 감면이라는 재정 정책이 소비와 총수에 아무런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야. 그래서 지금 얘기한 것처럼 항상소득 가설이라든가 라이프 사이클 가설, 생애주기 가설입니다. 프리드만의 항상소득 가설, 생애주기 가설은 MBA 가설이라고 합니다. 엔도, 모딜리아니, 블룸버그 이렇게 세 명의 사람. MBA라고 하는데 요즘 많이 빼기도 해요. 모딜리아니 노벨상을 받은 사람입니다. 블룸버그, 엔도 이렇게 되는 사람들에 의한 주장이 되는 건데 얘는 어떻게 된다? 맞아요. 소비 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자 다시요. 항상소득 가설과 라이프 사이클 가설은 내가 근시안적인 단기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정부가 세금을 깎아줬어. 먼 미래까지 보는 거지. 아유 뭐 세금을 깎았지만 언젠가는 또 올리지 않겠어? 이렇게 약간 생각하는 거야. 리카르도 등가정리 비슷한 거야. 그렇기 때문에 잠깐 세금을 일시적으로 깎아준 거에 대해서 막 웃거나 뭐 슬프거나 뭐 이렇게 막 거기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근데 케인즈는 영향을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소득 가설과 생애주기 가설은 그것 때문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소비론 중에서 상대소득가설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교재를 가보시면 상대소득가설은 여기서 상대가 뭡니까? 렐러티브라는 게 뭡니까? 이게 뭔가 비교 대상이 되는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뭔가라고 하면 첫 번째 줄에 있죠. 상대, 본인과 타인의 또는 현재와 과거 사이에 성립하는 상대. 그러니까 본인의 과거예요. 본인의 과거, 습관이라고 쓸까요? 습관과 그리고 다른 사람의 타인의 어떤 소비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요. 우리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 옛날에 수요 공급에서 보면 밴드웨건 이펙트나 스노브 이펙트 기억나세요? 속물 효과라든가 아니면 악대차 효과 한 것처럼 뭔가 소비의 상호 의존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소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생각을 했을 때 현재 소득 외에 본인의 어떤 과거의 소득과 타인의 소득에 영향을 미치는 거야. 여러분 습관이라는 거 이거 한 번에 바뀌는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습관이 성공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니까. 또 다른 사람의 소비가 나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게 이제 전시효과야. 폼생폼사. 여러분들이 친구가 초등학교 때는 이제 뭐 이렇게 아무런 뭐 이런 거에 없이 재산 없이 그냥 서로 친해서 했는데 알고 봤더니 소득 수준이 다른 거야. 그래서 중고등학교 가서 대학 가서 같이 놀러 가는데 알고 봤더니 부자들이야 다 친구들이. 그래서 친구들이 야 우리 한번 이번에 가서 호텔 별 5개 호텔 가가지고 한 일주일 동안 놀다 올까? 나는 그럴 돈이 사실 없거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돼요? 끼리끼리 어울릴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니까 아니면 내가 처음에는 소득이 많지 않으니까 소비를 그렇게 하기 어려운 상황인데요. 자신의 친구, 피어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같이 어울리는 계층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니까 나도 그렇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아니면 내가 뭐 시험에 합격하거나 괜찮은 공기업 들어가거나 안정적인 로또에 당첨됐어. 그럼 내가 부자가 됐단 말이야. 근데 친구들은 만약에 어려운 환경이 있어. 근데 내가 부자 됐다고 맨날 막 못 쏘고 하면 친구들이 기분이 안 좋겠지. 그러니까 친구들에게 또 맞출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뭐 그런 상황이 되게 되면은 혼자 잘 살게 되면은 또 어느 정도 친구를 배려해가지고 또 일부러 소비 씀씀이를 맞추는 그런 삶을 살 수도 있겠죠. 같이 어울릴 때는. 그러니까 남의 눈치, 데몬스트레이션이니까 남의 눈치를 보는 소비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소비의 비가역성이라고 해요. 소득이 증가할 때는 우리가 소비는 증가하는데 소득이 감소했어. 막 잘 살다가 집안이 좀 망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돼? 소득 수준이 감소하게 되면 소비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게 비가역성이야. 그래서 이게 과거의 씀씀이에 의해 가지고 소비가 팍 줄지 않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습관이죠. 습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도 매일매일 성공하는 그런 습관을 몸에 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거를 듀젠베리의 상대소득 가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너무 복잡하게 어렵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렇게 가볍게 기본적으로 내용을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가지고요, 요거와 관련한 이름을요, 톱니 효과라는 게 있고요. 톱니 효과는 글쎄 이게 톱니 같이 생겼는지 모르겠는데 B점에서 소득이 증가하게 될 때는요, 이걸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는 거야. 이걸 따라서 이렇게 증가하게 되는데 근데 소득이 감소했어. 이게 소득이 이렇게 증가할 때는요, B에서 D로 바로 이렇게 증가하는데 소득이 감소했어요. 감소할 때는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장기처럼 씀씀이가 확 주는 게 아니라 이걸 따라가는 거야. 이걸 따라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참기 힘들면 얘가 푹 이렇게 내려가고요. 그 다음에 또 단계 소득 감소하면 이걸 따라 내려가다 푹 가고요. 어떻게? 톱니 같이 생겼습니까? 그래서 이걸 톱니 효과라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런 톱니 효과가 나오게 되면 듀젠베리의 상대 소득 가설을 의미한다. 이 정도까지만 체크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소비이론과 관련한 요약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우리 책에는 다양한 소비 함수의 의 이렇게 나와 있고요. 소비 함수의 현실 적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소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뭐 많은 요인들이 있지. 우선 이자율이 있을 수 있고요. 그냥 소득이 있어요. 그냥 절대 소득, 현재 소득이에요. 현재 소득. 현재 소득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우리 미래 소득까지 다 고려한 또 프리드만의 항상 소득 이런 것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항상 소득. 그 다음에 상대 소득 이거 있어요. 상대 소득. 뭐 등등등 영향이 많이 미칠 수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분석하기는 뭐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은
이자율에 대해서는 마이너스고 다른 거엔 플러스가 되는 건데 케인즈가 얘기한 여기 현재 소득에 미치는 거를 기본적인 소비 함수로 가지고 얘기할게요. 자, 그래서 소비는 현재 소득에 대한 함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무슨 관계일까요? 플러스 관계지 뭐. 그래서 케인즈의 소비 함수를 먼저 기본적으로 보시면 A 플러스 B, Y 이렇게 됐는데 B가 한계 소비 성향 이렇게 되는 거죠. 소득이 증가할 때 소비가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기억나십니까? 이렇게 있을 때 이 점에서 보면 평균 소비 성향과 한계 소비 성향을 보면 평균 소비 성향이 있고 한계 소비 성향이 있는데 평균 소비 성향이 한계 소비 성향보다 크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셨죠? 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고요. 근데 이게 모든 걸 설명하지 잘 못한다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된다? 맞아요. 이게 단기에는 오케이 이렇게 되는데 단기에는 오케이 근데 장기에는 설명을 잘 못한다는 거죠. 장기에는 no K 이렇게 되는 거야. NK. 자, 그래가지고 이게 케인즈 소비 함수가 모든 걸 설명 못하니까 우리 뭐라고요? 항상소득 가설, 생애주기 가설, 상대소득 가설 이러한 다양한 소비 함수가 등장했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1번에 보시면 케인즈의 소비 이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서 등장한 대체 가설들이 소득이 소비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라는 점 그것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 이게 성립한다. 장기적으로 어떻게 된다? 그쵸? 이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평균과 한계가 같다. 거의 밑줄 치세요. 그러니까 이 소비 함수들은 서로 상호 배타적인 건 아니고 상호 보완적인 거예요. 자, 2번 밑줄 치세요. 항상 소득 가설은 미래 소득에 대한 기대를 반영해서 동일한 크기의 소득 변화가 있더라도 그게 영구적이냐 일시적이냐 영구적 밑줄 치세요. 항상 소득 일시적 뭐예요? 임시소득. 그래서 임시소득이냐 항상소득이냐에 따라서 소비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라이프 사이클 생애주기 가설은요. 저축 동기에 포인트 주고 거기 밑줄 치세요. 자산까지 포함시켰다 그것까지 머릿속에 암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생애주기 가설은 생애 전체에 어떤 부가 축적되는 자산까지 고려를 했습니다. 자, 밑에 소비함수의 현실 적용 나와 있는데 유동성 제약이라는 거 하나 밑줄 치시고 3번에 보시면 개발도상 국가에는 뭔가 폼생폼사인 전시효과랑 그리고 톱니효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상대소득 가설이 좀 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투자함수 관련한 얘기 좀 해볼게요. 자, 여러분 투자를 우리가 주식 투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 보시면은 어떤 설비와 관련된 그런 투자로 보셔야 돼요. 첫 번째 줄 밑줄 치세요. 투자는 고정투자와 재고투자로 구분되고 그건 앞에 썼습니다. 고정투자는 대체투자랑 신투자로 나눠지게 됩니다. 재고투자도요. 인벤토리 나타내는 재고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도 우리가 투자로 생각하시면 돼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거는 재고투자, 인벤토리 있잖아요. 이것도 뒤에 투자를 붙여주세요. 재고투자, 재고도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선 첫 번째로 고전학파 입장에서 과연 내가 투자할까 말까가 현재가치법 가지고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거기 1번에 보시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비용이 당장 들어가지만 수익은 서서히 들어와. 이게 여기 쭉 보시면은요. 이게 내가 여기서 투자를 했어. 투자를 할까 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근데 투자를 했을 때 비용은 이때 바로 들어간다니까 코스트 이렇게 들어가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수익은요 서서히 들어와. 여기 보시면 R1 수익이 발생하고 2년 후에는 R2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1년 후 이렇게 되는 것이고 요거는 2년 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점점점점 해서 이게 뭐 RN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요거는 여러분들 알고 계시죠? 뭐 회계학이나 뭐 경영학이나 일반적으로 많이 하는데 미시에서도 시점 간 자원 배분할 때 좀 보게 되는데요. 1년 후에 수익을 현재 시점으로 디스카운트 한다라고 하면 이거 어떻게 얘기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요. R1을요. 1 플러스 R로 나눠주게 되는 거예요. 자, 살짝 다시 볼게요. 자, 우리 만약에 지금 A라는 돈이 있으면 1년 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1년 후는 이게 이자를 얻게 되는 거죠. A 원금에다가 이자 수익만큼을 얻게 돼요. 이걸 다시 쓰면 1 플러스 R에 A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만약에 1년 후에 B를 받는 어떤 금액이 있어요. 그러면 이거를 현재 시점으로 가져오는 거야. 그래서 이거를 현재 가치로 나타낸다라는 표현을 써요.
현재 가치로 나타낸다. 할인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현재 가치, 뭐 프레젠트 밸류 그 뜻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하면 여기 1 플러스 R에다 A가 1년 전에는 A가 되니까 요 값을 1 플러스 R로 나눠주면 되겠네. 그래서 여기 B가 되면 1 플러스 R로 나눠주게 되는 이런 작업을요. 우리가 뭐라 그런다? 현재 가치화 한다 라고 보시면 돼요. 요걸 현재 가치법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1년 후에는 이렇게 1 플러스 R로 나눠주고요. 2년 후에 발생하는 여기 수익은요. R2는 1 플러스 R의 제곱으로 이렇게 나눠주고요. R의 n승은요. 당연히 어떻게 됩니까? 하면 1 플러스 R의 n승으로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R의 n승은 1 플러스 R의 n승으로 이렇게 나눠주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이해 가시죠? 자, 그래서 현재가치법 나타낸 거는 요거 각각을 이거 다 서메이션 해가지고 더하는 거예요. 이거랑 비교하는 거죠. 현재가치, 편익이 현재가치랑 여기요 코스트를 비교하는 거야. 코스트를 비교해가지고 코스트보다 편익의 현재가치가 더 큰 경우 이거를 우리가 편익, 수익이죠. 편익 또는 수익의 현재가치 이렇게 보시면 돼요. 현재가치. 수익의 현재가치가 코스트보다 큰 경우에 이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조건이 불변인 경우에 시장 이자율이 만약에 상승하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 수익의 현재 가치는 떨어진다. 맞죠? 여기 보시면은 R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쵸? R이 올라가면 얘가 전체적으로 현재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그러니까 투자는 줄어들게 됩니다. 자, 결국 뭘 알 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는 이자율의 무슨 함수다? 플러스, 마이너스 어떤 거예요? 마이너스 관계다라는 거, 감소함수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요거 잘 보시죠. 그래서 이자율이 올라가면 투자가 감소한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왜? 했을 때 이렇게 현재가치법으로 우리가 얘기를 진행할 수가 있고요. 가끔 계산하는 것도 출제가 될 수는 있으니까 잘 봐주시고요. 자, 케인즈의 내부 수익률법이다라고 하면 이거는 말 그대로 투자 내부라고 보시면 돼요. 투자에 했을 때 내부에서 얻는 수익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해 가십니까? 자, 여러분 생각해 볼게요. 어떤 사업이 있어요. 내부 수익률 M이라고 하면 A라는 사업은 수익률이 9%고요. B라는 사업은요, 수익률이 한 5%고요. C라는 사업은요, 수익률이 3%라고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사업들이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주시죠. 자, 이랬을 때 만약에 이자율이요. 만약에 4%라고 한번 생각을 해 볼게요. 그럼 내가 이자를 4%라고 하면은 내가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할 때 이만큼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요거? 아니, 이자율이 4%니까 내가 비용이 이만큼 들어간단 말이야. 이해 가시죠? 근데 내가 사업을 했을 때, 여러분, A 사업은 투자할 만해요? 하지 말아요. 아, 그치. 비용이 이만큼 들어갔는데 투자를 하게 되면 9%의 수익을 얻게 되니까 투자할 만한 거야. B 사업은 투자할 만하지. 5%니까. C 사업은 안 되지. 그러니까 얘가 이렇게 되니까 A 사업만, B 사업만 타당성이 있고, C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어요. 자, 그러면 직관적으로 한번 생각할게요. 이자율이 올라갔어요. 이자율이 4%에서 6%로 상승했다. 이렇게 되면 상승시.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생각할게요. 이자율이 4%에서 6%로 상승하게 되면은,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거 한번 보세요. 그럼 여기에 걸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 수준에. 아니, 이게 내부 수익률은 뭐야? 내가 이 사업에 투자했을 때 평균적으로 9%의 수익률을 얻을 수 있는데 이자율이 6%로 상승하게 되면 이때 얻게 되는 수익률은 9%인데 들어가는 비용은 6%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 맞아요. 그렇게 되면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없어지게 되는 거죠. B는 이제 사업 타당성이 없어지는 거야. 자,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이 내부 수익률법도 바로 뭐냐면 수익을 창출하는 그 이득 베네핏인데 이게 이자율과 같이 비교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걸 떠나가지고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과 비교해서 클 때 사업 타당성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있네요. 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잘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구합니까? 이거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 어떤 투자에 따른 비용이에요. 이거는 투자에 따른 코스트예요. 그래서 C라고 쓴 거야. 자, 그리고요. 여기 보시면 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거 있잖아. 이거요.
이거는 내가 투자를 시행했을 때 거기서 얻게 되는 수익을 다 서메이션해서 현재 가치로 나타낸 거예요. 이거는 바로 현재 가치로 나타낸 베네핏이랄까요? 수익의 현재 가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같도록 만드는 그때 이자율, 그거를 우리가 M이라고 해서 요게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니까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얘를 이쪽으로 넘겨가지고 우리가 순현재 가치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순현재 가치는 편익의 현재 가치에서 빼기 코스트 이렇게 돼서 이게 순현재 가치인데 이거 두 개가 같잖아요? 여기 나와 있는 코스트랑 편익의 현재 가치가 같아질 때 편익의 현재 가치랑 코스트가 같아질 때 이게 빵이 될 때 이게 이렇게 되었을 때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었을 때 그때 이자율이 뭐다? 그때 이자율을 바로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우리가 그래프를 한번 볼게요. 여긴 이자율과 내부 수익률을 나타내는데 여기는 이게 순현재 가치예요. net present value예요. value. 요게 나타내는 건데 이게 플러스가 있고 이게 마이너스겠어요. 여기가 0입니다. 그래서 편익의 현재 가치와 비용의 현재 가치를 뺀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될 때 수익률이 제로잖아요. 이게. 요때 수익률, 요거 나타낸 이자율이 바로 내부 수익률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내부 수익률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부 수익률은 여기 이자율이 5%가 될 때는 순현재 가치가 플러스잖아. 그래서 이자율이 5%일 때는요. 순현재 가치가 0보다 커요. 그리고 이자율이 10%일 때는요. 자, 여기 보시면 순현재 가치가 어떻게 됩니까? 0보다 작아요. 여기 보시면 밑에 마이너스가 되는 거예요. 마이너스 80.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요거요. 이자율이 8%가 됩니다. 이때는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됩니다. 이해가시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현재 가치가 이렇게 8%가 됐을 때 그때 바로 그게 내부 수익률이다. 그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선 요게 우선 내부 수익률을 구했어요. 내부 수익률이 이렇게 됐어요. 이게 8%일 때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되고 그럼 요때 요 8%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내부 수익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됩니다. 내부 수익률 이렇게요. 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니까 고민하는 거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때 내부 수익률은 8%가 돼요. 시장의 이자율이 만약에 이때는 5%가 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쵸, 내부 수익률보다 더 싼 거잖아. 그러니까 5%일 때는 이게 순현재 가치가 플러스가 되는 거라서 사업 타당성은 있는데 그걸 떠나서요. 내부 수익률법하고 비교해보면 이때는 내부 수익률이 크기 때문에 투자를 실시해야 된다. 이렇게 되고요. 10%일 때는 어떻게 됩니까? 10%일 때는 이때는 이자율보다 내부 수익률은 8%잖아. 이자율이 더 커요. 내부 수익률이 작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투자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할게요. 내부 수익률은요.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렇게 순현재 가치가 제로가 될 때 그때 이자율을 내부 수익률이라 그러고 1번에 보시면 투자 결정 기준은 여기 나와 있는 M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자율보다 더 큰 내부 수익률보다 이자율이 더 크게 되면은 그러면 투자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잘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적용과 한계 나와 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프를 두 개 비교하는 건데 아주 어려운 건 아닌데요. 좀 약간 응용하는 거니까 이거는 살짝 키핑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차이점 뭡니까? 라고 하면 A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A사업의 내부 수익률을 한번 볼게요. 내부 수익률. 자, 내부 수익률은 얼마가 됩니까? 라고 하면 순현재 가치가 이게 순현재 가치 곡선이야. 제로가 되는 게 여기 M1 이렇게 있죠? 그건 M1 이렇게 되는 거야. B사업은 여기 보시면 B사업은요. 요게 B사업이야. B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은 B사업의 내부 수익률은 요게 보시면 이거는 M2 이렇게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시죠? 네, 그렇게 보시면 돼요. 만약에 여기 살짝 가상의 예인데 여기는 없어요.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여기를 합시다. 여기.
R 뭐 3이라고 할게요. R3 이렇게. 자, 그러면 우리가 R3 이렇게 보면 얘는 M1보다는 R3은요 더 크고요. 얘는 M2 이렇게 돼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내부 수익률 첫 번째 사업 요게 M1이 지금 A 사업의 내부 수익률이잖아요. 뭐 그러면 요게 어떻게 돼요? 그렇지. 이자율보다 더 낮은 거니까 A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없어요. 근데 이게 2가 B 사업이잖아. B 사업은 내부 수익률이 이자율보다 높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B 사업은 사업 타당성이 있어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뭐 그 정도만 정리하시면 오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우리 가속도 원리에 의한 투자 이론 나와 있는데 이거는 그냥 참고로 보세요. 우리가 뭐냐면 소득이 증가하잖아. 그럼 소비가 증가해요. 소비가 증가하게 되면 우리가 주문이요 이렇게 되면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케인즈의 여러 가지 뭐 얘기를 설명하기 위해서 표현한 건데 1번에 보시면 고전적 가속도 원리는 첫 번째 줄 보세요. 소득의 증가가 소비의 증가로 연결되고 소비를 증가하면 생산이 증가하면서 투자가 증가한다. 이게 이제 고전적 가속도 원리. 이제 출발 자체가 여기서부터 스타팅 포인트로 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거기 뭐 2번에 뭐 나와 있고 3번도 나와 있는데 그냥 그건 가볍게 넘어가시고요. 근대적 가속도 원리는요. 소득을 변동하게 되면 그게 소비의 변동을 통해서 거기 보시면은 유발 투자를 야기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이제 소비가 변화해서 투자가 증가하는데 소비는 왜 생겼냐? 물론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소득이 증가하니까 소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투자는 어떻게 증가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수요 측면에서 소득이 증가하니까 물건도 잘 팔려서 소비가 증가하고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뭐 양이 좀 많아요. 그래서 거기까지 디테일하게 볼 것까지는 아니고요. 이 정도만 보시면 되겠고 자본 스톡 조정 모형은요. 그냥 의의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밑에 요 식이 나와 있는데 전에 투자라는 개념을 좀 말씀드릴 때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세요. 자,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가 뭐라고 할까? T기라고 할게요. T기 이렇게 있어요. T기. 그리고 여기가 T 플러스 1기라고 할게요. T 플러스 1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여기 보시면 이렇게 할까요? T기 T 플러스 1기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거 더 할게요. T 마이너스 1기 이렇게 또 있다고 할게요. T 마이너스 1기 이렇게요. 그러니까 기간을 3개로 잡긴 했는데 여러분 뭐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서 해도 되고 여기 보시면 T-1기가 이제 작년이야. 지금 현재라고 할게요. 현재. 그런 상황에서 컴퓨터 개수가 몇 대 있었습니까? 하면은 작년에 컴퓨터가 몇 대 있었냐면 2000 뭐라고 할까? 20년이라고 할게요. 얘가 2021년 이렇게 돼 있어요. 지금이 이제 올해가 2021년이고 작년이 2020년이라 합시다. 자, 그때 컴퓨터 개수가 학원 아니면 직장에 10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학원에서 직원과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늘어나니까 컴퓨터 개수가 15대가 이렇게 필요하게 된 거야.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 나와 있는 10대 컴퓨터를 가지고 여기 나와 있는 것좀 15대 컴퓨터가 이렇게 있는데 5대가 부족하잖아.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게 자본 스톡이에요. 그래서 요거는 당연히 T기 이렇게 돼 있는 건데 이 차이만큼 5대만큼 추가적으로 증가했죠. 추가시. 이게 뭐냐면 델타 KT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즉 다시 말씀드리면 T기에 그러니까 이게 최적 자본량이야. 만약에 학원이 발달해가지고 성장해가지고 컴퓨터가 15대가 있어야 된다고 할게요. 근데 지금 시점에서는 15대가 없고 10대밖에 없어요. 그럼 5대를 더 구입을 해야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바람직한 최적 수준보다 T-1기의 컴퓨터 개수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만큼 증가해야 돼요. 그렇게 델타 증가하는 크기 있잖아요. 요거. 이거를 바로 뭐라 그럽니까? 하면 이게 바로 투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다시 정리해 볼게요. 우리가 이 자본 스톡이라는 것은 스톡이니까 일정 시점이라니까요. 그래서 얘는 자본 스톡 이렇게 돼요. 근데 이 자본 스톡이 증가하게 되는 게 바로 우리는 투자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 스톡의 증가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본 스톡을 조정하는 거야. 이해가세요? 컴퓨터가 15대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10대밖에 없으니까 5대를 더 증가시켜야 된다는 게 바로 자본 스톡 조정 모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렇게 람다는 뭐냐면 우리가 신축적 자본 스톡 조정 모형이라고 얘기해요. 만약에 람다가 1이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컴퓨터가 지금 15대가 필요한데 지금 현재 10대 있어요. 그럼 5대가 필요한 거란 말이야. 그런데 1이면요 즉각 바로 사는 거야. 바로 구입, 이렇게 바로 컴퓨터를 구입하는 거예요. 컴퓨터를 지금 이 경우에는 5대를 구입하는 것이고요. 네, 이해하시죠? 근데 만약에 람다가 0.5라고 할게요. 0.5. 이건 반띵 해가지고 반씩. 그러니까 학원이 돈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야. 그러니까 15대 컴퓨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라고 하면은 1년 동안 컴퓨터를 바로 증가시키는 게 아니라 6개월 동안 1년 그 반대는 0.5년 6개월에 컴퓨터를 2.5대를 구입하고 또 나머지 6개월 동안 어떻게 해요? 6개월마다 2.5대씩 구입을 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정도까지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람다가 이제 거기 보시면 일정 비율만큼 이렇게 조정되는 거 나타나는 그걸 뜻합니다. 자, 이거 토빈의 Q 잘 체크하세요. 토빈이라는 노벨상을 받은 학자가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Q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업이 어떤 가치 할 때 이 분자가 기업의 시장 가치야.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자본의 시장 가치.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평가되는 밸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여기 나와. 주식시장에서 평가받는 기업 발행의 어떤 주식의 가치와 또 기업의 부채, 여러분들이 신용이 있거나 믿을 만한 사람이 아니다라고 하면 은행이나 다른 데서 돈을 빌려주지 않을 겁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돈을 빌린다라고 하면 아니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기업의 부채라든가 주식시장에서 평가된 가치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기업의 밸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자,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이 분모에는 대체 비용이야. 코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돼. 자본주의 시장에서 평가되는 기업 보유 자본의 가치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공장이 있었는데 그게 만약에 꽝 하고 무너졌어. 그러면 박살이 났어. 그러면은 이 박살나면 다시 건설하는데 따르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이 토빈의 Q가 만약에 1보다 크다라고 할게요.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럼 이 코스트를 이쪽으로 넘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삼성전자에 대한 게 꼭 건물의 가치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뭔가 보이지 않는 그런 가치까지 다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기업의 Q가 토빈의 Q라고 해서 이게 뭐가 토빈의 Q인가를 보셔야 돼요. 그래서 1보다 크게 되면은 기업이 보유하는 자본의 시장 가치가 자본의 대체 비용보다 훨씬 크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 결과 바로 기업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투자할 만한 대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뭐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주식시장에 평가되는 이게 중요한 거야. 금융시장하고 같이 연결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내용을 들어가 보시면 토빈의 Q 나와 있는데 1번 보세요. 토빈은 신투자의 변동이 증권시장의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높은 기업은 수익성이 높은 투자 기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돼요. 그래서 다른 투자 이론보다 보이지 않는 금융시장과 연결되어 있다는 거, 금융시장과 연결을 시켰다라는 거, 그것도 이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토빈의 Q 거기 보시면 우리가 해설에 분모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밑에 Q가 1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렇게 나타낸 것이기 때문에 투자할 만한 요인이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만은 꼭 알고 가자라고 하면요. 우리가 총 공급이 이렇게 있으면 총 수요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이건 공급이라고 하면 C와 I와 정부 지출, 그 다음 여기 이제 개방경제에서 수출 수입을 다시 집어넣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이걸 본 거야. 소비 함수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 뭐가 있죠? 케인즈의 절대소득가설에서부터 항상소득가설, 상대소득가설 이렇게 발전시켰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투자 이거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봤습니다. 여러 가지 볼 수 있겠죠. 첫 번째는 투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이자율에 대해서 마이너스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소득에 대해서는 플러스 이렇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가속도 이론이라 할 수가 있어요. 물론 이제 케인즈는 애니멀 스피릿이다 해가지고요. 기업가의 야성적 충동 이런 것도 얘기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사실 보려는 건 토빈의 Q. 그래서 Q가 가능한 한 1보다 커서 Q가 커지면 커질수록 투자를 증대시킨다. 이런 것들을 보시면 돼요. 물론 소비도 마찬가지죠. 소비도 보시면 우리 정리한 것처럼 이자율의 영향을 미치고 그 다음에 뭐 소득이라든가 등등등 이런 것들 우리가 얘기한 거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즈의 절대소득 가설이라는 단순한 어떤 소비 함수 이론을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항상소득 가설이라든가 생애주기 가설 그리고 상대소득 가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요. 우리 소비함수와 투자함수에 대한 얘기를 다 마무리를 했고요. 그래서 어떤 재정정책과 관련된 준비된 내용들은 어느 정도 얼추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우리가 이제 통화정책을 보기 위해서 화폐 수요 공급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 금융정책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